수익이 아니라 저는 손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의 교양 친구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즘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문 투자자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내가 좀 열심히 자산 좀 굴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돈이 이렇게 쉽게 벌려도 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뭐 그렇게 그랬지? 라고 생각할 만큼 돈이 쉽게 벌리고 있고 또 반대로 투자를 하다가 안 하고 있었던 분들은 참 세상 더럽게 돌아간다 라고 느끼시는, 참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갑자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을 저희가 지난 6개월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반갑게 네. 모셔왔습니다. 네. 이분은 채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투자자가 아니라 채권을 분석하시는 분인데, 네. 요즘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가 자꾸 들썩들썩 오르니까 기분도 안 좋고 주식이 막 하루에도 몇 %씩 뛰니까 더욱 기분 안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께 왜 한동안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가 계속될 듯 하다가 다시 금리가 뛰고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비밀을 좀 듣고 싶다고 네. 해서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죠?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아시아 최고의 인사이트 셀러. 인사이트 셀러 이분은 좀 쉽게 좀 표현해 주세요. 그냥 그 내가 종목을 찍어줄 수는 없다.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해로우니까. 그러나 통찰을 전해주겠노라. 통찰. 그냥 뭐 뚝뚝 떨어지는 분입니다. 네. 네. 네, 항상 시작부터 좀 어질어질 하긴 하네요.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그거죠?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큰 네. 틀에서 뭐가 변했길래 그랬어요. 5년 전만 해도 저성장의 고착화, 네. 뭐 저금리의 영원함, 음. 뭐 그랬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참.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주식 쪽이야 신났는데 뭐 채권이나 이제 금리가 오르면 되게 안 좋은 분야들, 뭐 VC, PF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또 마침 너무 특별한 날이라서 제가 요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퀴즈? 네, 네. 예. 이 보시면은 일본의 출산율을 보시면 1966년에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예. 잠깐 한 해 동안. 예, 그렇죠. 한 해 동안 딱.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훅 이렇게 반등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저게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혹시 짐작이 되시는? 66년에? 그렇죠. 1966년. 66년이면 무슨 도쿄 올림픽은 그게 60 아니지. 아니에요. 6년 단위가 아니죠. 네, 4년, 네. 8년 이렇게 가죠. 네.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아니야. 되게 추론을 하신데 4년, 굉장히 지금 8년, 네. 12년, 16년 이렇게 그러니까 66년에도 6자로 끝나는 날에도 올림픽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도쿄 올림픽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네. 그거를 그 올림픽인가요? 이게 근데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림픽이라고 해서 출산을 안 하지는 안 하지는 않잖아요. 않지. 근데 사실 참고로 그러니까 1964년이 동경 올림픽 개최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88 올림픽 전후에서 굉장히 호황이었듯이 예. 일본도 한 1965년부터 1970년이 이자나기 경제라고 해서 이제 일본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그러니까 건국 이래 최고 호황이었던 호황의 초입에 시절입니다. 왜 갑자기 그렇죠. 출산율이 떨어졌냐? 네, 왜 그랬을까를 이제 이거는 답이 있는 정답! 문제인 건데 이게 오늘이 2월 4일 입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입춘을 기준으로 60갑자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부터가 병오년의 시작입니다. 네, 예. 근데 1966년은 딱 60년 전이라 저 때가 병오년이었어요. 근데 병오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붉은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명리학에서 병오년이라는 간지는 이렇게 화기운이 넘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화라는 거는 어쨌든 명리학에서 이제 여름, 한낮 뭐 이런 게 뭔가 발산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하니까 네.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는 뭔가 나대고 집안일 안 할 것 같은 그런 게 적토마의 이미지가 남자한테는 뭐가 긍정적이지만 여자는 저 옛날이니까 더더욱 약간 여자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럴까봐 네. 혹시 딸 나오면 팔자 드셀까봐 아예 그렇죠. 안 나버리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병원에 태어난 여자는 나대고 집안일 안 할 것 같은 뭐 그런 이미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도 1906년이 그러면 또 병원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옛날 신문을 보면은 그 1906년 병원년생 여성들이 시집을 못 가서 비관 자살했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60각자를 보는 국가들에서는 저 병원년을 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심리가 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66년이 중국은 문화 대혁명이 났었던 시기고 또 베트남전이 또 되게 격화됐었던 그런 시기. 실제로 동양에서는 화끈한 해였군요. 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되게 공부스럽지만 사실 요즘은 되게 뭐 외향적이고 나를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병원년이 뭐 선별 관계 없이 어떤 2세 출산에는 아주 좋은 시기다. 뭐 저 옛날이니까 뭐 여자가 드세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막 딸 낳을까봐 이제 막 저 때 아예 출산을 안 해버리는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60년나 지난 상황이라 이제 해석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긴 합니다. 과연 병원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이나 중국의 출산율이 떨어질 것인가? 이게 과거는 좀 그랬다라는 거를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강렬한 이런 화기운의 해를 굳이 자산시장에 끌어들여서 해석하면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데 뭔가 다 타서 남는 건 없다. 뭐 이렇게도 뭐 굳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재미로 한번 그냥 이게 채권 오늘 시장이 요즘 많이 어려운가 봐요. 오늘 입춘이라 오늘부터가 병원년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병원년에 얽힌 재밌다. 이렇게 갑자기 출산율이 뚝 떨어졌었구나. 한국은 덜 했네요. 한국은 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보다 일본이 더 약간 그런 거에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뭐 언더스탠딩 품위를 떨어뜨릴까봐 뭐 이런 얘기 지금 오랜 못하겠고 오늘의 입춘이라 사설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면요. 이 레리 스웨더라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11년간 월가의 연초 전망이 이제 연말 기준으로 얼마나 맞았나를 이제 추적 관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연초 전망이 맞을 확률이 35%, 틀릴 확률이 65%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연초 전망과 반대로 포지션 잡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승률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작년 초에는 비트코인이 좋을 거다, 뭐 엔화가 강세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거든요. 또 역시 미국이 계속 좋을 거다, 뭐 이랬는데 근데 실제로는 상반기에는 엔화도 꽤 강세로 갔고 비트코인도 나쁘진 않았었는데 근데 연말로 가니까 둘 다 최악으로 돌고 또 연말에 돌아보니 미국보다 비미국이 더 좋고 뭐 좀 이렇게 반대로 갔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실 연초 전망이 관성의 힘으로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맞는데 이게 마치 내비게이션이 제일 빠른 길을 알려주면은 다 몰려서 막히게 되듯이 연초 전망과는 이게 연말로 갈수록 좀 이렇게 다르게 반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좀 허다하다.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를 한번 깔고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기관들이 어떻게 전망을 했나를 살펴보면은 금, 구리, 글로벌 주식이 좋고 달러랑 유가가 안 좋다. 이게 지금 웬만한 기관의 컨센서스이고요. 이게 이 서열에 지금 일관된 논리를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 당연히 구리에 대한 수요가 크고 금은 지금 뭐 달러에 대한 화폐 불신,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뭐 안전자산 뭐 이렇게 부상되고 있고 유가는 뭐 공급 과잉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달러 약세인 건데 근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금리 인하가 이제 끝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인상에 들어간다. 근데 미국은 아직 2번은 인하를 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인상한데 미국은 인하하니까 그럼 당연히 올해는 달러 약세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기관이 전망하는 대로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돼야 하고 그러면 유가는 계속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낮은 유가가 달러 약세를 뒷받침하고 달러 약세가 이제 금, 구리 그리고 뭐 글로벌 증시의 상승으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가 약세랑 달러 약세가 틀리면 나머지는 이제 다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1월 달만 놓고 보면은 저 컨센서스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월 셋째 주까지로 달러 기준의 증시 상승률인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좋고 뭐 반도체 국가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칠레, 남아공 뭔가 원자재 국가가 제일 성과가 좋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중소형주 모아놓은 러셀 2000이 역사적으로 가장 성과가 그동안 안 좋았는데 딱 1월에는 압도적으로 지금 성과가 제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 뭘 했냐면 야 anything but bonds 채권만 사지 마라. 채권은 안 되고 네. 지금은 이제 신흥시장과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금, 원자재, 신흥시장, 중소형주가 좋다라고 이제 찍어줬고 네. 이게 지금 1월 그 달에는 뭐 저렇게 맞아 들어 갔죠.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 개발하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 강세로 가고 그래서 그 원자재가 있는 신흥시장의 통화랑 증시 강세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를 지금 정부가 자꾸 통제하니까 그 물가 통제한답시고 에너지, 의료 그리고 뭐 신용카드 이자 뭐 이거 막 낮춰라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의 이윤을 막 이제 압박하면서 중소기업이랑 제조업 리쇼어링은 이제 좋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뭐 이렇게 맞는 뭐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산시장과 되게 오래 호흡해 보신 분들은 직감하시겠지만 사실 그동안 쌌던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소외됐던 게 오른다라는 거는 야 그동안 못 올랐던 서름 한 번에 분출하자.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뭔가 대환장 돈잔치가 좀 벌어진다는 거고. 그런 시기가 이제 뭐 잘 잡으면 이제 제일 돈 벌기 쉬운 장이기는 한데 그 다음은 대체로 하락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듯이 비트코인이 다 오르고 나면 이제 얘가 정체된 순간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막 이제 미친 듯이 막 오르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제 부동산도 딱 이제 강남 3구가 쉴 때 이럴 때 이제 뭔가 소외됐었던 곳들이 이제 그렇죠. 막 오르면서 그렇죠. 근데 요게 지나고 나면 요때가 이제 꼭지가 돼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뭔가 이렇게 하락장이 이제 찾아오는 뭐 오르다 러셀 2000까지 오르고 나면 그게 끝물이다. 약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감이 있다 그런 보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엄청난 스트레스인 게 이런 장세가 제일 막 온갖 게 다 급등하고 이러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되게 막 급등하는 시기에 잘 먹어야 되고 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파티 종료니까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기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펀더멘탈 분석대로 가는 장세도 아니고요. 그런 장세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최근 1월달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뭐 처음엔 당연히 코스피가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딱 요때부터 보시면 코스닥이 코스피를 훨씬 더 이렇게 압도하는 뭔가 수익률들이 막 이렇게 뭔가 생동감이 갑자기 탁 이렇게 생기는 그런 최근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하우스에서도 좀 시니어들은 특히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코스닥이 하루에 막 이제 7% 이렇게 지수가 오르니까 시니어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이제 통상 이제 뭔가 큰 온다. 폭락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불안감이 왔는데 주니어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들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대체로 이럴 때 단기에는 주니어들이 맞고 장기에는 시니어가 맞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저 때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 뒤에도 지금 계속 지금 잘 오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상승장이 이제 이럴 때가 통상 가장 강한 상승장이지만 상승장의 마무리 시그널이기도 한데 이거의 가장 센 근거는 결국은 달러가 휴지된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는 기대에 좀 기반을 좀 한다라는 거죠. 요즘 오르고 있는 게 1월달에 오른 게 그래서 연말에 기관들이 왜 저렇게 전망을 했고 하는 거는 결국은 돈 풀 거다. 달러가 휴지가 된다. 그러니 이제 안 오르던 소외된 것들마저 이제 탁탁 이제 다 이제 그럴 오른다. 것이다. 약간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그거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좀 요 차트로 설명이 좀 되는데 흔히 이제 M2가 늘어나니까 자산 가격 상승도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글로벌 재정 지출을 보시면은 팬데믹 전까지는 이게 별로 안 늘다가 팬데믹 때 한번 탁 튀었고 그 다음에 이게 2025년부터도 확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글로벌 M2도 이렇게 같이 좀 잘 늘어나는 게 일단 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게 글로벌 유동성 확대되는 데 일조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국방이랑 AI 산업 지원 같은 게 이제 맞물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짚하기 들어가면 M2가 는다 해서 인플레가 무조건 높아지는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가령 중국은 최근 2년간 지금 M2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속 빠지고 뭐 이제 인플레가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에 가까운 상황. 그건 왜 그래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집값 왜 올라요 설명할 때는
M2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오르지라고 설명하던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M2가 오르는 게 음. 결국은 방향성이 두 가지인 건, 그러니까 방향성이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닌 건데 M2가 봤자 체감 경기가 너무 나빠서 이게 다 예금으로만 묶여버리면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 거죠. 군살이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으로 그냥 다 가버리면 음. M2 들어봤자 이건 예금만 늘리지 어떤 뭐 자산 가격 상승, 인플레 같은 거로 안 간, 그게 바로 지금 중국의 상황인 거고. 예. 그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저게 정부 지출이 뭔가 투자로 연결이 돼서 성장을 자극하고, 그래서 이게 자산 가격 상승으로 지금 좀 연결이 그래. 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비중국이 지금 되게 다른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부 지출이 성장을 자극하면 통상 이제 중립금리가 이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는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금리인데, 가령 이제 정부가 돈 안 쓰면 기준금리가 2%여도 물가가 안 오르는데 이제 돈을 막 쓰면은 기준금리가 3%여도 물가가 오른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립금리가 올라간 거고, 이럴 때는 그런 금리를 올려야 물가를 안정을 시킬 수가 있는 뭐 그런 예.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딱 11월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이프로님께서 이게 정부가 돈 써가면서 성장을 좀 도모한다라는 게 뭐 성공 사례가 있냐, 뭐 좀 과거 어떤 그런 와닿는 사례가 있냐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자유무역 시절이니까 뭐 무역을 닫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레이건이 막판 이제 나중에는 하도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가 이제 심하니까 야, 너네 일본, 한국, 대만 이런 애들도 이제 자꾸 수출만 하지 말고 너네 내수를 키워라. 내수를 키워서 우리 미국 물건 좀 사라. 이렇게 나왔죠. 그거를 일본은 너무 세게 하다가 이제 완전 이제 뭐 거품 터지면서 골로 갔고, 우리나라는 바로 그때 그에 화답해서 노태우 정부가 200만 호 주택 건설을 이제 빡시게 추진을 해서 그게 엄청난 내수 부양을 당시에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건설이나 건재지 업체한테는 엄청난 호황이었지만 이게 한 번에 그런 식으로 200만 원라는 어마무시한 이걸 쏟아 부으니까 물가도 한 10%까지 뛰고 회사 책임도 20%까지 이렇게 뛰었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건설 건재지 업체한테는 너무 좋았지만 그게 상관없는 업종한테는 아주 죽을 맛이었던.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뭔가를 주도해서 성장을 하는 데선 항상 이게 뭐 승자의 기업과 뭐 주도의 있죠. 산업과 네. 아닌 산업이, 우리가 좀 KK 뭐 얘기를 하는데 K의 어떤 주도 산업은 항상 이렇게 바뀐 거다. 저 때는 건설업이었고 지금은 반도체 AI 쪽인 거고, 뭔가 좀 뭐 그런 식으로 좀 감을 일단 잡고 가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이제는 뭐 하시라도 인플레가 재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 지지율을 보시면은 결국은 다 물가가 깎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때까지는 이제 뭐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일각에서 하지만, 근데 주가가 지금 아무리 올라도 지지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물가 관리가 핵심이고, 그래서 생활 물가, 그러니까 어포더빌리티 관리에 되게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럼 물가가 지금 미국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들 그렇게 힘들다고 막 날리고 트럼프한테 막 지지율도 저러냐라면은 이걸 이제 클라우디아 사람이 이 해석이 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연준은 1%,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평가를 하죠, 다 물가도 전년 대비. 그래서 사람들은 전년 대비 실질 소득 상승률과 요 연두색이 이제 내가 파이낸셜리 얼마나 좋아졌냐를 느끼는, 체감하는 정도인데, 1년 단위의 실질 임금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이게 상관이 별로 없고, 5년 단위로 우리가 5년 단위 실질 임금과 이제 내가 좋아졌냐 나빠졌냐는 이 5년 단위로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낌상, 그래서 느낌상은 내 소득은 그렇죠. 자신의 삶을 5년 단위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하도 실질 임금이 많이 깎였다 보니까 다시 회복은 됐는데, 그게 5년 평균으로 보면은 요거밖에 안 늘은, 실질 임금이 요거밖에 안 늘은 상황이니까 나는 불행해졌다, 약간 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최근에 그렇죠. 임금 상승률은 높았는데 임금 상승률은 그러니까 어쨌든 회복을 어느 정도 했지만 이 코로나 때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느라 실질 임금이 빡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상처와 평균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요걸 평균하면 실질 임금이 아직 별로 안 오른 걸로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도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려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대한 인플레는 앞으로도 계속 억제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시간을 더 벌어야, 늘려줘야 된다. 더 늘려줘야 이게 이 불만이 좀 사그라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굉장히 이제 뭐 이 관리를 좀 성공적으로 작년만 놓고 보면 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유가 못 오르게 막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예. 베센트도 야 우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만 본다라고 했는데 근데 장기금리를 낮추겠다라는 말 자체가 예. 인플레이션 관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트럼프 취임 초기에 이 장기금리가 낮아진 이유가 그때 베센트 임명하고 베센트가 우린 재정 적자 엄청 줄이겠다. 또 석유 생산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야 하고 이제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내려오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때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6월에 막 이란 이스라엘이 뭐 전쟁 날 수도 있다니까 이게 탁 올랐는데 공습을 딱 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초기에 박살을 내버리니까 이것도 이렇게 낮아지고 그래서 다시 10년물 금리도 이렇게 낮아지고 뭐 네.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작년에 미국 주식이 그래도 좋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요 장기 금리를 그래도 이렇게 싹 안정적으로 더 팍 튀지 않고 이렇게 내리는 식으로 관리를 잘 한 덕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도 이게 장기 금리가 오른 데 대해서 확실히 이게 베센트가 되게 장기 금리 성애자다 이거를 좀 느끼게 하는 게 한 지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일본이 장기 금리가 확 올라서 그래서 이제 미국도 장기 금리가 확 오르고 글로벌리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이 장기 금리가 오른 이유도 좀 약간 우리의 요즘 그 내러티브와 비슷하게 일본이 지금 환율이 너무 약세니까 지금 일본 화폐가 휴지된다. 그 일본의 그런 인플레가 엄청나게 이제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탁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야 일본 화폐가 휴지되고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오른다 하니까 바로 일본과 미국이 공조로 환율 공조로 들어갔죠. 화폐가 휴지가 되면 장기 금리는 왜 올라요? 그게 화폐가 휴지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네, 물가가 많이 뛸 인플레이션이 테니까. 확 오를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마디로 확 오르니까 예. 그러면 장기 금리는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일본만 환율에 개입한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아예 같이 환율 개입을 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이제 절상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낮춰주면 그러면 이제 뭐 그 일본 화폐가 뭐 휴지된다라는 그 것도 이제 좀 기대도 좀 이제 낮춰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렇게 공조가 들어가니까 일본의 장기 금리도 좀 안정이 되면서 예. 미국의 장기 금리도 좀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일 화폐 공조가 환율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통상 역사상으로 지금까지 한 4번 있었다고 하는데 미일이 공조로 들어가면은 아예 이게 변곡점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였던 게 강세가 되고 강세였던 게 약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둘이 공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장기로는 물론 이게 상방이 열려 있을지 몰라도 단기에는 이렇게 미일이 공조를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뭔가 약간 상단이 조금은 이제 막힌 이게 자꾸만 올라가려고 할수록 그럼 미일이 공조를 해서 이거를 낮춰버린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어떤 기대 인플레 심리를 낮춰서 일본의 장기 금리도 관리하고 그래서 미국의 장기 금리도 관리하고 이런 걸 지금 도모하고 있다고 일단은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환율이 우리도 막 튀기보다는 미일 공조 덕분에 원화도 이렇게 마냥 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얘기도 이제 겉들어서 같이 말씀드리고요. 예. 장기 금리에 신경 쓰는 이유는 뭐예요? 단기 금리도 신경 쓰지 왜 장기 금리에 더 신경 쓸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장기 금리가 그게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날씨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것도 안 좋고 적당한 날씨가 좋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경제도 골디락스일 때를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 골디락스라는 게 바로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인플레이고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인플레가 나올 때 장기 금리가 이제 좀 장기 금리도 적당한 수준을 예를 들어 뭐 한 2% 성장에 2% 이렇게 인플레 그러면 장기 금리도 한 대략 한 뭐 4%대 이렇게 유지하면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경제에도 제일 좋고 주가에도 제일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이 로버트 실러 이 연구에 따르면 요게 장기 금리 미 10년물 금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 증시의 PER인데 보시면 대략 장기 금리가 한 요 적당한 선에 있을 때가 제일 미국 증시도 좋고 장기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미국 증시도 부러지고
그렇다고 장기 금리가 또 너무 낮아지면 요거는 또 이제 저성장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의미다 보니까 증시도 안 좋다. 장기 금리는 적당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럼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적당한데 이게 이 방향으로 가는 거를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죠. 자꾸 이렇게 뿅망치 치듯이 이렇게 친다라는 거죠. 네.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시중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그거는 시중 금리가 당연히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또 장기 금리가 어떨 때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때려서 장기 금리를 낮춘다 이런 의미도 좀 같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골디락스가 1990년대고 이때가 이제 IT 혁명이 있었던 시기인데, 근데 이제 성장과 물가가 적당히 높으니까 보시는 이 빨간색 선처럼 장기 금리도 적당한 레벨을 유지를 했고 예. 이 시기에 주가도 너무 이제 진짜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1993년에 이제 맨큐 교수가 하버드대 강의에서 야 채권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고작 뭐 요거 5, 6% 먹으려고 이 막 몇 배씩 오르는 주식 안 사고 채권을 사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했었던 그런 시기인 거죠. 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시기에 맞는 말이고 그리고 저도 이게 그 맞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시사한 바가 뭐냐면 이게 단지 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시사한 바가 팬데믹 시절 제외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저금리 시기에는 코스피가 박스피였거든요. 예. 2010년대 돌아보시면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에서는 주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 오르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되게 정석적인 일이다라는 게 이렇게 미국의 사례를 봐서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저 때는 민간에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성장해도 물가가 안 오른 덕분에 그래서 장기 금리도 막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누르런 노력 안 해도 튀지는 않았었거든요. 장기 금리가. 그게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돼서 국방비를 그냥 확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정부 지출, 정부 적자도 많이 줄였고 그리고 중국이랑 사이좋게 자유무역하고 뭐 그런 덕분에 인플레가 안 튀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인플레가 이렇게 수시로 튀었던 약간 그런 저 냉전 시대 같은 거로 좀 회귀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지금 국방비도 지금 많이 이때는 국방비 안 쓰는 쪽으로 갔지만 이제는 국방비도 많이 쓰는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저 90년대처럼 좀 약간 막 투자해도 그냥 인플레가 잘 안 와서 장기 금리가 알아서 이렇게 그냥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시기가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이게 인플레 때문에 장기 금리가 툭툭 튈 만한 시기고 그러면 이 인플레 관리를 확 들어가서 빨리 이 장기 금리를 낮추는 이런 노력을 이제 미국이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베센트가 대놓고 우리는 장기 금리 관리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도 바로 저런 어떤 골디락스의 호황을 이 정부에선 계속 유지해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요즘은 왜 좋습니다. 인플레가 자꾸 툭툭 튀는 시기가 됐을까요? 인플레라고 하는 건 경기가 좋아야 튀지.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인플레 튀는 건 사실은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유통망이 사고죠. 마비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관세를 높인다든가. 그러니까 그거는 인플레가 튄다고 야 이거 너무 시중이 과열이구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인플레가 툭툭 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다는 건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 시대가 된 거란 얘기예요. 아니면 정부 노이즈, 트럼프 노이즈 같은 것 때문에 공급망 교란 같은 일이 자주 벌어져서 인플레가 튀는 시기라는 뜻일까요? 저는 말씀하신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다가 아니라 둘 다가 지금 섞인 상황인 건데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경기가 우리는 뭐 자영업자 힘들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지금 막 상당히 의외로 지금 1월달 미국 PMI 이런 것도 되게 좋게 나오고 실제로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상황을 보시면 호주가 이게 호주의 인플레이션인데 네. 뭐 금리를 다 높여놓으니까 인플레가 잘 내려왔었거든요. 잘 내려오니까 2025년에 금리 인하를 3번 했어요. 근데 3번 했더니 이렇게 지금 인플레도 다시 확 이렇게 튀어버리고 근데 인플레만 튄 게 아니라 실업률도 낮아지고 경기 자체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호주가 금리를 인상을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시작하고 빠르게 또 인상할 것 같은 지금 그런 걸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호주가 이렇게 된 이유도 보면은 전기요금 엄청 오르고 주거비도 여전히 걔들은 지금 되게 높고 그런 와중에 지금
AI 투자 데이터 센터 짓고 하는데 원자재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원자재 값이 그렇죠. 올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는 호주 경기에도 좋거든요. 원자재가 많은 국가라. 그러니까 호주의 상황을 보면 인플레도 있고 경기도 좋고가 지금 맞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가 경기랑 같이 지금 온 그런 상황이고 이게 미국도 보시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가 지금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렇게 2025년 낮아지는 듯하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서로 하기 나름일 텐데 예. 일단 저는 뭐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AI 투자라 데이터 센터 투자나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미국도 지금 전기 요금이 막 오르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투자하면 그 원자재 게다가 데이터 센터도 결국 사람이 공사하고 짓는 거니까 예. 인력도 거기 이제 또 막 투입이 그러겠죠. 되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은 야 이거 3년 걸릴 게 5년 걸린대. 그럼 또 그만큼 또 더 비용이 드는 그런 거고. 거겠지.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런 성장과 함께 가는 인플레도 지금 오는 면이 지금은 있고요. 지금 게다가 이 점이 지금 요게 왜 심상치 않냐고 보냐면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유가를 지금 낮게 눌러왔거든요. 근데 유가를 신경 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실 휘발유가 CPI에서 차지한 비중은 3%?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이 유가라는 거는 우리가 되게 자주 넣다 보니까 휘발유가 1,700원 하던 게 1,800원 되면 체감, 이거 엄청 올랐네 막 여론, 이렇게 느끼니까 지지율. 기대 인플레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유가가. 그런데 신기한 건 유가가 안 올랐는데도 기대 인플레가 올랐다라는 거는 이거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거죠. 다른 분명히. 물가들이 많이 오른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는 AI 지금 그런 투자 때문에 전기요금도 많이 오르고 뭐 좀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켠에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얘기는 트럼프가 막 금리 자꾸 낮추라 그러고 새 연준의장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안 치고 그러면 금리 이제 빵 낮추면 달러가 휴지된다. 달러가 휴지되면 그건 당연히 이제 물가 폭등인 거니까 약간 달러 약세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 그것도 좀 같이 녹아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있다. 예, 투자로 인한 성장 그것도 있고 뭔가 화폐가 휴지된다 요거에 따른 왜냐하면 이 화폐가 휴지된다 내러티브가 금과 은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지금 폭등을 시켰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거는 좀 반드시 금 은의 가격이 성장과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약간 화폐 불신 이런 거랑 좀 화폐가 휴지되고 있는 즉 화폐의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죠. 유독 더. 아까 보여드린 딱 요 그래프 정부 지출 확 늘면서 M2도 이렇게 지금 좀 어떤 추세보다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추세보다 오른 거는 가파르게. 맞죠. 추세보다는 가파르게. 근데 저 정도 가파르다고 저게 무슨 갑자기 휴지될 일인가요? 그 그래프 지금 다시 한번 보면요. 네네네. 그 요 중간에 때는 튄 거야. 코로나 때니까 그렇죠. 그거 없다고 요거. 치고 예. 그대로 쭉 밑에서부터 14년부터 쭉 그어오면 쭉 그러면 그냥 뭐 추세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야 그거 봐. 10년째 계속 휴지되고 있잖아라는 말은 맞지만 요 몇 년 사이에 특별히 더 휴지되고 있을 일은 없는데. 가파른데. 뭐 가파 아니, 뭐 그 물론 가파- 요때에 비하면 확실히 훨씬 아니요. 저 예. 재정 지출은 가파른데 M2 글로벌 M2는 M2가 요때 가파르고 또 요때도 좀 기울기가 요 다른 때보다는 뭐 그래도 좀 가파르고 난리야.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뭐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국가별 국채 일드 커브를 보면 이제 정부 지출이 어쨌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25년 그 1년 사이에 많이 좀 늘었고,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감이 좀 오거든요. 이게 회색이 2024년 말 기준, 빨간색이 이제 최근의 일드 커브인데 일드 커브란 거는 만기별로 금리가 각각 얼마냐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를 그렇죠. 하나로 보여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고 그다음에 1년, 2년, 3년, 뭐 10년 금리는 얼마냐 이렇게를 보여주는 건데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기준금리는 3%인데 막 이렇게 막 5년 만기, 10년 만기 이런 만기도 2%대로 기준금리보다 낮았었거든요. 이거는 야 앞으로 저성장 저물가야. 그러니까 금리는 앞으로 계속 낮출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금리는 돈값인 거니까 돈값이 앞으로 계속 낮아진다. 뭐 그러니까 저게 딱 화폐가 휴지된다랑 맞는 약간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지금은 기준금리를 띄워놨지만 저거 제로금리 갈 거야. 그렇죠. 점점 낮출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저성장 저물가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제로금리 언제 갑니까?라고 하는 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아주 당연한 질문. 네, 그렇죠. 이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근데 1년 사이에 보시면 야 지금 많이 이렇거든요. 지금 이 우리 일드 커브가.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거는 야 이거 성장이랑 인플레 같이 오겠는데? 하면서 이게 장기 금리가 지금 이렇게 확 이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네. 네, 물론 이제 혹자는 야 정부 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서 장기 금리도 뜨는 오른다. 거야.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음. 근데 그게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가 이제 신용등급도 트리플 A고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30%대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성장의 성장과 예상을 인플레, 반영하는 게 맞다. 그렇죠. 성장과 인플레를 같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보는 사람의 해석 나름인데 저 일드 커브 가팔라진 배경이 AI 관련 투자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고 근데 저는 좀 이제 채권 시장의 관점에서는 채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예. 장기 금리 자꾸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다라고 또 이게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인플레 때문에 오른 거면 금리 인하하면 장기 금리는 더 오를 거고 금리를 인상해야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그쯤에서 잠깐 아까 예, 여기서요. 요거, 예. 그러니까 2024년 회색 그래프가 그려질 때만 해도 네. 그때만 해도 전 세계가 저성장 저금리는 뉴노말이야. 어느 정도 그랬었죠. 그랬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얘기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전 20년도 뭐 계속 그냥 점점점 성장률이 낮아졌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김대중 때보다는 뭐 계속, 노무현 예, 때가 더 낮았고 그렇죠. 노무현 때보다는 그 다음이 더 낮았고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서 계속 낮아져 왔으니까 이게 그냥 다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고령화 인구 감소 뭐 등등. 예, 근데 그게 달라진 겁니까 그러면? 최소한 봐야 지금은 내러티브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게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일드 커브가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채권 역사상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긴 저거는 하거든요. 요즘 잠깐 뜨거우니까 채권 시장도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아니라 저건 10년짜리 금리라면 10년 앞을 내다본 베팅이라고 보면 실제로 뭔가 이게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성장률 측면에서는 지금 뭐 컨센서스가 완전히 바뀐 지금 그런 면이 하나 있긴 하고요. 한 가지 요거 예를 들어 지난번에 11월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는 야 그래도 한 번은 더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5%인 이 금리가 2026년에 한 번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내심 있었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금리 동결로 이동하긴 했지만 지금은 심지어 어떤 말 나오냐면 외사에서는 야 2번 인상할 수도 있어 이런 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 예. 그러니까 그게 딱 외사들이 삼전 하이닉스 이익 추정치 계속 올리는 거에 비춰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도 자꾸 지금 막 이렇게 툭툭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미국의 AI 투자의 낙수 효과가 지금 글로벌리 막 그게 원자재 보유 국가한테도 좋고 우리나라, 대만, 일본처럼 반도체 강국한테도 좋고 약간 이쪽을 지금 막 들쑤시고 있는 그런 상황. 인공지능 투자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걸 엄청나게 해야 된다, 때려 박아야 된다. 이게 서로 미국, 중국이 서로 지금 건곤이척의 싸움을 하느라 이 투자를 막 정부도 기업도 막 하는데 그 수혜를 한국, 일본, 대만, 뭐 저 호주, 뭐 남아공, 브라질 이런 데들이 막 받는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지금 주가 상승률도 되게 좋고 그리고 금리도 막 오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주가 좋고 그게 좀 그게 특정 일부 몇몇 기업들의 문제 내지는 주식 시장에서 깔짝대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동력이자 변화다. 일단은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약간 자본시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물론 이게 되게 오버로 판명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로 판명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와 채권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치겠는 게 그때 11월에 나왔을 때 금리가 이 정도였었는데 이게 더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이 각도가 이렇게 올라서 충격받았는데 잠깐 숨고르기라다 또 지금 이 상황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지금은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이젠 인상할 수도 있어라는 공포도 생긴 데다가 머니무브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막 다 예금 빼서 주식 채권형 펀드에서도 지금 돈 다 빼서 지금 다 주식으로 가. 그러니까 채권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런 금리를 볼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었어요. 작년엔
야 국채 10년이 3.6을 넘어? 막 음. 그러면 너무 매력적인데 네. 너무 매력적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음. 상황인 거예요. 채권형에선 지금 계속 자금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렇다고 야 10년물 금리 3.6이나 되는데 채권 사세요 하기도 뭐한 게 3.8, 4.0 되면 어떡할 거야? 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 반도체 주식 뭐 코스닥에만 넣어도 지금 뭐 하루에 하루에 이렇게 4%. 오르는데 장난해? 지금 뭐 그거 먹으라고 지금 채권하라고 약간 지금 약간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금이 주식으로 막 가고 음. 채권 시장에서 이 자금이 메말라가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뭐 휴지된다. 이게 채권 시장에서는 완전히 틀린.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돈이 되게 귀한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채권 살 돈이 없다 지금.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저 이제 성장, 인플레, 성장 인플레가 지금 같이 나서 지금 이랬던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랬던 시절에는 채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막 채권 시장으로 계속 자금 오고 계속 우리나라 금리 어차피 낮아지니까. 저성장이니까 저금리 가는 거니까 했는데 그때 샀던 데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박살이 났고 위안을 하나 드리자면 제일 이 바보 같은 플레이한 게 외국인을 하나의 주체로 보면 외국인은 작년에 채권을 어마무시하게 샀고 우리나라 주식은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하나의 주체라면 제일 지금 손실 많이 본 게 외국인이다 지금.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외국인도 저렇게 봤을 정도이므로 뭐 이걸 왜 예상을 못했냐 뭐 누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좀 대다수의 어떤 그 예상을 깨면서 언젠가부터 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들 네. 중에 쟤들은 참 똑똑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나라가 없어요. 그 미국 애들이 똑똑해요. 뭐 유럽 애들이 브라이트해요. 뭐 그렇다고 일본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애들 한번 보고 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다른 그쵸.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성장률이 오르나 봅니다. 우리가. 근데 뭐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정리하면 미국은 그래서 베센트는 장기 금리를 관리한다고 했고 네. 선거를 위해서도 물가 관리가 최우선인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 의장을 새로 임명하는데 안 그래도 물가가 불안한 와중에 트럼프가 새로운 의장은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안 치고 금리 막 팍팍 낮춰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달러는 휴지되고 물가 폭등하겠네.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막 금은 막 폭등한 거 보면서 예. 야 이거 달러 휴지돼서 인플레 심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 이제 케빈 애쉬는 이제 탈락을 했고 이거는 한번 연합뉴스의 김성진 기자님이 이제 연준 의장 후보 외모 따지는 트럼프에서 해시시 탈락하면 이거는 패시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다. 이게 해시시고 보시면 좀 이렇게 뷰티 콘테스트에서 제일 먼저 탈락할 만하게 생겼죠. 그래서 대놓고 이거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워시가 된다면 he is more telegenic, 그러니까 그가 더 텔레비전에 적합한 인물이다 해시보다 뭐 이런 게 이제 작년 이제 이쯤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뭐 그래 뭐 트럼프가 뭐 외모 따져서 뭐 워시가 됐다 뭐 이런 해석 또 뭐 존중할 만하지만 근데 나중에 부상했던 그 이제 블랙 라이더 같은 경우 이제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굉장히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현한다는 사람이라서 채권 시장에서는 그 사람이 되면 2번이나 한 게 아니라 3번이나 할 거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돼도 좀 이제 달러가 더 약세로 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예상 다 깨고 지금 워시가 임명이 되니까 금은 가격이 일단 바로 빡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달러가 휴지될지 몰라라는 준비를 하다가 지금 뭔가 그 가장 휴지가 안 될 만한 시나리오로 지금 이제 가는구나. 워시를 임명함으로써 그렇게 간다인데 근데 저는 이런 선택이 너무 지금 당연하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당연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 일단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성격부터 잠깐 언급하자면 케빈 워시는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 밑에서 일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연준 위원도 했었고 의사도 했었는데 근데 드러켄밀러란 사람이 보면 항상 강조하던 게 자기가 1999년에 IT 주식 보유해서 큰 이익을 실현했었다가 2000년 1월에 매도해서 많이 벌었다 했는데 그 뒤에도 더 오르니까 한 1년 더 올랐죠. 참지 못해서 따라 샀다가 폭망했었던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나랑 똑같은 거야. 뭐. 그렇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고 예. 그 케빈 오시는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연준 이사로서 버냉키의 특명을 받고 이제 월가랑 연준을 어떤 소통의 창구 월가랑 이제 다 비밀리에 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다음 그걸 버냉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난집을 우리는 이제 책으로 보거나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신문으로 봤지만 이 사람은 소방수 역할을 했었던 그 대재앙의 환경에서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든 생각은 이런 사람들의 그게 트라우마가 야, 그 닷컴버블 같은 일은 다신 있어서는 안 돼. 금융위기 같은 일은 다신 있어서 안 돼. 약간 그런 트라우마들이 당연히 강한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 그러면 이 모든 자산 가격이란 게 A에서 B로 오를 때 빨간 선의 루트를 가느냐 파란 선의 루트를 가느냐 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시킨 대로 금리 인하해서 뭐 돈이 휴지된다 에버리싱을 이거는 이 루트를 간다라는 전망이거든요. 예. 이 루트는 이게 닷컴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때의 루트고 이렇게 가면은 이 웬만한 사람들 다 결국 나중에 죽는 그러니까 거품 붕괴돼서 사실 서브프라임 때문에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해서 그때 중국이랑 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도 중국과 서로 이제 대결하는 와중에 이런 거로 거품 터지면 이거 중국한테 이거 이제 쓰러진다. 중국도 그걸 잘 아니까 야 괜히 부동산 부양했다가 거품 터지면 미국한테 완전히 지금 진다. 그러니까 알아서 지금 자기네가 부동산을 그냥 침체를 좀 방조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은?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물 금리를 신경 쓴다라는 건 인플레이션 신경 계속 쓴다라는 거고 예. 그러면 자산 가격의 루트는 빨간 선이 아니라 파란 선처럼 가는 거다. 가는 걸 바란다. 그렇죠. 좀 그쪽으로 지금 미국 오시는. 정부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저는 그래서 야 케빈 오시 이런 매파가 임명이 됐다라고 저는 그 사람 매파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선수들도 그런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트럼프가 그런 사람을 임명했을 리가 있냐. 근데 저는 트럼프가 항상 금리 내려라 한 거는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야 저소득층 너네가 힘든 건 저 다 파월 때문이야. 저 나쁜 파월이 금리를 안 내려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지금 선거 이렇게 앞두고 보면은 인플레 이거 못 잡으면은 이제 큰일 난다라는 건 베센트 뭐 그런 사람 다 알고 있고 그러려면 야 이거 달러가 휴지된다 시그널이 아니라 우리는 달러의 가치를 지키고 인플레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지금 시그널을 줘야 된다. 약간 저는 그게 해시시나 저도 솔직히 야 해시시나 릭 라이더가 되면 그러면 이거 빨간 선 경로 생각해야 될 텐데 하다가 워시가 된 거를 보고 그러면 단기에는 더 이게 기대 수익을 낮춰야겠지만 장기로는 더 좋다. 왜냐하면 이런 길을 가면 이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때 산 사람들 다 죽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때 사도 기다리면은 이렇게 또 그거보다 오르는 일이 생기거든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인기 없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인기 없는 그 짓을 지금 이제 뭐 간다. 이게 미중 패권 그거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트럼프도 저렇게 인기 없는 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그렇게 낮추라고 그래요? 뭐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처럼 그냥 이제 그렇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일단은 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낮추는 게 인플레를 더 심화시킨다라면 그걸 안다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런 얘기는 사실 선수들이나 아는 얘기고 그냥 일반인은 그냥 금리를 낮춰야 뭐 좋은 거 아니야. 뭐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시각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다. 일반인한테 먹히는 얘기는 트럼프가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인플레를 잡는 이 역할은 약간 베센트와 뭐 드러켄 밀러 이제 앞으로 케빈 오시 이런 사람들이 좀 해 나간다. 좀 이렇게 뭐 대부분 트럼프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인물이 저질스럽다 보니까 야 쟤는 달러 가치를 타락시킨 놈이야. 그러니까 저봐 맨날 금리 내리라고 하고 막 미국 신뢰 깎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휴지되지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제 베센트, 드러켄 밀러, 뭐 케빈 오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또 하나 시그널로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작년 7월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면서 막 코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세상이 온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뿌리면 이것도 이제 뭐 돈잔치 막 얘 뭐 장난 아니다. 막 미국이 저거로 막 단기채 찍어서 막 뭐 스테이블 코인 뿌리고 뭐 이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상원에서 확 막혀 있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뭔가 지금
이 암호화폐 쪽에서 로비를 엄청 했는데도 이걸 지금 들어주지 않는 식으로 지금 막 약간 은행 쪽 편을 드는 지금 그런 제스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암호화폐 쪽은 화났고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이 지금 다 지금 막 주저앉은 이유가 기대를 그렇게 했는데 뭔가 지금 공화당이 안 안 들어주고 해주는 있다. 거죠? 안 들어주고 있다. 왜 안 들어주겠냐라면은 뭐 그들도 좀 아는 거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약간 너무 정부 통제를 벗어나서 막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거 좀 화폐 가치 신뢰 문제도 있고 괜히 인플레 막 이제 어마무시하게 또 자극할 수도 근데 있고 그게 1년 전에는 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유튜버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뭔가 내심 이 야 과거에 봐라 전 닷컴 버블 이런 거 있었다 저런 게 이제 또 온다 같은 약간 그런 게 이게 좀 흥분되잖아요 막 뭔가 그런 게 온다라는 그건- 것이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래서 화폐를 너무 이렇게 남발해서 뭐가 이렇게 된다라는 내러티브가 사실 미국 정부는 항상 약간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생각과 이런 이 일반 대중의 그런 분들의 생각이 되게 좀 계속 동상이몽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근데 좀 코인은 트럼프가 그렇죠. 띄웠잖아요. 지난해 이맘때쯤부터. 그렇죠. 트럼프 이제 아들들도 막 코인 발행하고 멜라니아 코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뭐 다보스 가서 뭐 미국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겠다 이런 말 지금 아무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으면 작년엔 막 코인들이 막 오르던 게 그럼 작년인데 트럼프 패밀리가 한탕 해먹은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추측돼요? 뭐 추측은 그렇게들 하고 야. 있죠. 댄 에리얼리 교수가 쓴 미스빌리프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수록 더 쉽게 선동이 되고 이 부분은 편집을 좀 해주십시오. 저 네. 나중에 미국 갈 일이 있는데 입금 네, 안 될 네,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수록 더 쉽게 선동이 되고 야 내가 힘든 건 저 엘리트 놈들 때문이야라는 믿음에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뭐 빌 게이츠가 코로나 만들었다 막 이런 거 막 미국인들은 막 그때 막 되게 믿고 이랬대거든요. 네. 근데 뭔가 남들은 다 부자 되는데 착실하게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나만 낙오되는 것 같고 그럼 이게 다 정부나 하는 때문이다. 이게 지금 되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잘 먹히고 있는 내러티브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데 근데 저는 이게 생존 편향이 SNS를 통해서 너무 퍼지는 게 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좋은 것만 이제 화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령 금융권에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VC, PE, 채권 이쪽은 지금 완전 망해서 지금 계속 고금리 때문에. 잘려 나가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쪽 완전 취약이고 당분간 희망도 없어요. 지금 막 예.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거야라는 희망도 지금 대부분 지금 채권쟁이들도 버리다 보니까 되게 우울한 그런 상황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뭐 테리 버넘이 이제 들었던 예시인데 뭐 로버트 실러 교수가 쓴 책 보면 1800년 이래로 미국 주식은 언제 샀어도 장기 수익률이 성과가 매우 좋다. 장기 리서치 해보니 그렇더라. 근데 그거를 이제 이분이 어떻게 비난하냐면 야 그거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원탑으로 살아남았으니까 생존 편향으로 나온 결론이지. 만약에 동독 주식을 샀었다고 생각해봐라 옛날에. 그러면 이거 공산주의 되면서 이 주식가치 다 제로 됐을 텐데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 좀 너무 이 생존 편향으로 야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오른다 하는 맞아. 걸 이렇게 너무 돈이 휴지되고 그래서 다 에버리스팅 랠리 이런 말에는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 지금 보면 1995년에 삼성전자 사뒀으면이라고 할 때 1995년에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였을 것 같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중소기업이었어요. 중소기업은 아니었어요. 물론 대기업인데 그 시가총액 순위에서 보면 시가총액 순위에서 많이 다 낮았죠. 그냥 뭐 네. 은행주가 위에 있고 네. 평생을 내가 왜 얘랑 같이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지금으로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알 수 없지. 네. 그래서 아파트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사면 많이 오르지만 아파트는 뭘 사도 비슷하잖아요. 아니, 오래 갖고 아파트도 있으면. 좋은 아파트랑 덜 오르는 아파트랑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면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잠깐 얘기 좀 네, 할게요. 네. 1990년에 네. 예를 들면 평당 제일 비싼 아파트 10개 1990년에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을 그냥 다 1억 원어치씩 샀다. 네. 그 가정에서 지금 보면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부동산이 좀 많이 올랐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더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올랐겠죠. 그 안에서도 물론 아유 이거 압구정이었어야 되는데 괜히 대치를 샀네 이런 얘기는 벌어지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는데 여기서는 막 망하는 회사들이 속출한다니까요. 1등부터 10등 사이에도.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마무리 이제 내용들 말씀드리면 이게 좀 저는 좀 이제 주도하는 산업이 계속 변하듯이, 그러니까 아까 그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2010년 11년 때는 차화정이었었고 예, 그때는 예. 반도체가 또 아니었고 네.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이듯이 이 자산 시장도 가장 빛나는 주연이 계속 바뀐다. 근데 지금 산업의 주연은 AI와 반도체고 자산 시장의 주연은 주식과 현금이다라는 겁니다. 그 왜 현금을 언급하냐면 이런 강세장일수록 급락도 되게 자주 발생하거든요. 미국 장 해보신 분들은 되게 그거 잘 무서우니까. 와닿을 거예요. 예. 다들 신용으로 막, 사고 있으니. 예, 오를 때는 막 10%도 오르다가 우량주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에 막 10% 넘게도 빠지고 이게 미국은 되게 당연하게 한데 지금 우리나라 장이 슬슬 그런 느낌이 나고 있어요. 이게 다 유동성이 활발하게 들어올 때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이게 얘기죠. 시장이 생생하게 지금 뭔가 생동감이 막 이렇게 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처럼 금리도 좀 높고 높아지는 시기에는 현금이 못해도 중간에 가고 게다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급락할 때 이렇게 싹 이렇게 그거를 이제 예. 뭐 주식 사는데 쓸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현금은 조정 시에 쓸 수 있는 총알이다라고 생각하고 모아가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참보다는 모아보고 찬스를 기다릴 때다. 뭐 저는 지금 정도에서는 지금 내심 이제 따라가는 코스피가 것보다 6, 지금이라도 7천은 따는, 갈 수 있다. 뭐 이건 현실적인 레벨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음. 마침 이거를 더 말씀드리기 편해진 이유가 만약에 뭐 진짜 뭐 캐비넷 시시되고 막 미국이 금리 엄청 낮춘다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이 광란의 장이 오긴 오는데 네.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준비해야 되나 싶었는데 예를 들어 2021년에 주식 하라고 하면 그때 물린 분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 끝에 제일 활발했지만 그때 높은 예. 가격에 잘못 사서 그러신 분들. 근데 이게 워시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렇게 미뤄지고 이런 거 보니 미국이 지금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주식이 이렇게 오르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지금 더 적합한 길을 가고 있으니 주식 투자를 좀 최소한 한 올해 길면 내년까지도 좀 편하게 이렇게 상승장, 그러니까 아주 기대치는 좀 낮추더라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급락은 좀 있더라도 결국은 좀 상승장이라는 생각으로 임해도 되지 않나. 지금보다는 곧 더 오를 것이다.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 그 이유는 물론 그 이유는 왜냐면 우리가 아니 그 이유. The reason. 그 이유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일단 다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이제 다 이제 반영한 거일 수는 없을까요? 물론 이제 이제 앞으로 계속 다 그거 싸움이죠. 이게 야 이거 너무 낙관했던 거 아니야 싶으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거고. 그런데 제가 뭐 1, 2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로봇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이게 지금 뭐 1년 안에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돈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물론 노태우 200만 원 이럴 때처럼 그쪽으로 흐를 때는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쪽으로 내가 가야죠. 근데 지금은 일로 지금 막 정부며 기업이며 쏟고 있으니까 일로 가라. 그리고 이게 아직 보니까 이 투자 사이클이 지금 끝날 기에는 아직은 좀 멀었다. 끝나기 멀었다 본 이유가 닷컴 버블 때와는 달리 지금 M7 기업들 여전히 뭐 재무적으로 되게 우수해서 막 이제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빚이 아니라 자기가 버는 영업 현금으로 투자했었는데 이제는 빚내서 이제 슬슬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MS도 슬슬 그렇고 맞아요. 뭐.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이것도 점점 이제 이제 차오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M7도 더 이제 뭔가 시원하게 못 가고 좀 이게 걸렸는데 근데 설사 이 정도 와도 그래도 여전히 재무적으로 너무 좋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되게 빚 많은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너무 여전히 좋아서 아직 얘들이 더 빚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여력이 같다. 있다. 지금 미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를 봐도 닷컴 버블 때보다는 지금 훨씬 낮은. 그래서 기업들이 더 빚내서 투자할 수 있는 이 버퍼가 여전히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중간 중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망 뭐 이게 발생해도 막 이 투자가 지금 아직 지속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다고 좀 보는 거죠. 금리가 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은 별로 안 좋겠네요. 이게 뭐 두 가지인데 일단은 상호명 부동산은 확실히 안 좋죠. 거기는 이제 임대 수익률로 이제 승부하는 곳이니까 네. 가령 지금 서울에 웬만한 좋은데 상가가 월세 수익률이 한 세전 3% 초반인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국채가 지금 이제 국채 5년물도 3.5%를
주는 상황이니 그러면 그럼 저 만약에 뭐 누군가 자산가가 뭐 상가 사고 싶은데요 이러면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채 사시죠. 저라면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겠어요. 근데 이런 몇 게. 년 전만 해도 예. 그 수익률이 1% 나와도 강남의 건물은 리미티드 에셋입니다. 매물 나오면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막 사면서 올라갔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장기로 버틸 수 있는 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 상가는 빈내서들 대출 끼고 사야 되니까. 대출 끼고 사는데 대출 금리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내 대출 금리는 이건데 지금 임대 수익률은 이거밖에 안 나오면 이러면 수요는 당연히 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좀 있죠. 주거용은 워낙에 이제 뭐 사람들 불패 심리에 달린 문제니까 예. 그걸 뭐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그냥 이건 저는 흥미롭게 생각한 포인트라서 네. 추가로 예. 드리면 뭐 당연히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도 금리를 확 낮춰야 되는 그거는 모든 채권쟁이들이 알듯이 실업률이 확 오르면 야 그러면 이제 침체 위험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금리 팍팍 내릴 거 아니냐 뭐 그거는 당연히 동의하는 얘기긴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예. 당연히 맞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견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1980년대만 해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은 제조업에서 뺏긴 일자리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로 테크 쪽에서 사람들이 잘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테크 섹터의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대비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뭐 사람 잘리는 거 봐라 해도 그게 지금 막 이제 뭔가 체감은 못하는. 그렇죠. 뭔가 막 이게 다 전체를 흔들 정도의 그게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이게 NH의 안기태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한 거라 되게 흥미로워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유튜브나 SNS로 지금 돈 잘 버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취업자로 분류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전업 투자자도 취업자 통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취업자가 아니어도 예. 잘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도처에 있고 그러니 야 취업자 이렇게 신규 오는 거 봐라 해도 소비가 뭐 안 죽고 뭐 잘 나오고 이런 일이 그렇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맞아요. 네. 와이프 명의로 쇼핑몰 만들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하는데 뭐 취업자 아닌 경우들도 많죠, 그죠? 그래서 뭐 결국 결론의 기본적인 관점은 저는 막 이렇게 실업률이 확 높아지고 급격한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금리를 확 낮추는 시나리오보다는 네. 지금처럼 이게 투자가 성장과 인플레를 자꾸만 만드는데 그 와중에 미국은 이제 인플레를 계속 관리하려는 뭔가를 중간에 자꾸 해서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뭔가 한다는 거는 그때 긴축적인 뭔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약간 장기 호황, 좀 자산 가격이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간다. 뭐 이렇게 아주 매크로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사견은 그렇다라는 걸로 준비한 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조금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 물론 강세장이니까 급락은 뭐 가끔씩 이제 나오긴 할 거다. 그걸 위해서 현금을 좀 모아두면 좋다. 그렇죠. 네.